국민의힘의 하영재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 남해 하동 지역구 의원인데 이 하 의원이 뭐 지난 지방선거 때 돈을 받은 모양이죠.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곧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작년 6월 1일 날 그 지방선거 도의회 선거 때 사실은 예비 후보자에게 7천만 원 수수한 걸로 이 검찰의 이제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장 청구를 합니다.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대두가 되는데 23일 날 그 하영재 의원의 이 혐의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 보고하고 그다음에 30일 날 표결 절차에 들어가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 정치권에서 좀 묘하게 지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우리는 불체포 특권에 대한 내려놓겠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당론으로 이걸 부결하자 이런 건 없다. 그래서 각자 국회의원 헌법기관이 각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표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이 앞에 노웅래 의원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사실은 현재 야권의 결속으로 그 다수당의 야권의 결속으로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상당히 파장을 줄 만큼 의미심장한 그런 그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영재 의원이 잘못하면 이재명을 잡는 그런 결과를 빚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노웅래 의원 6천만 원 수수한 거 뭐 다 드러났는데도 그게 정치 탄압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갖고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때는 161표나 나왔어요. 이번에는 138표뿐이 안 나왔지만 이재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특히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서 가결한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다시 실질심사를 하죠. 판사 앞에 가서 바로 구속이 되는 게 구속이 아닙니다. 될지 안 될지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거고 그것조차도 지금 못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딜레마가 현재 야권에 있습니다. 만약에 30일 날 표결 절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에서는 당론 채택을 안 했어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게 당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명백하게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성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양심, 그 다음에 개인의 법, 생각하고 있는 법에 따라서 투표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재미있게 한번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표가 어떻게 나올까 한번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부결표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이게 지금 많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 내지는 비난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도대체 이재명 대표나 노웅래 의원을 부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패 혐의가 있는 또 국민의힘까지 부결을 시키면 결국은 어떤 화살이 날라올까요? 야, 부조리하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그 속에 숨어서 너희들은 죄를 지어도 다 불체포되고 그다음에 판사 앞에 가지도 않고 불구속으로 재판 받는 거냐? 이렇게 지금 비판이 나올 겁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쪽에 상당수 대다수 국민들이 아마 비판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30일 내에 표결이 굉장히 지금 초미의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게 일부 틀리긴 하지만 60%대입니다. 아, 그렇죠. 60%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연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저는 30일 날 이 표결을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볼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부결이라든가 기권 무효표 했던 31명에서 38명은 그렇다 하더라도 비명계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38명. 근데 이 친명들이 자기들 노웅래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는 부결시키고 이 하영재 의원은 거기다는 찬성표를 던질라나 가결표를. 참 제가 웃음이 나는 자기들 이유가 더 바로 그겁니다.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됩니다. 이게 이제 뭐 한동훈 장관이 또 나올지 뭐 차관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30일 날 표결 절차가 들어갔을 때 과연 이게 그 국민의힘 표결보다는 아마 제가 볼 땐 국민의힘 표결이
저는 그 상당히 많은 사람이 찬성을 던질 것 같거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곤란하죠. 이게 지금 여권이잖아요. 여권의 그 부패 혐의가 있는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역시 또 부결을 던진다? 이러면요. 아마 내년 4월 총선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지 않습니까? 내년 4월 10일이 그 총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상당히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표적을 유지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특히 수도권의 표심은 엄청나게 출렁일 것이다. 이런 지금 예측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최근에 국회 정개특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비례대표를 50명 늘리자라고 했죠. 지금 100명으로 줄이자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대다수인데 거기다 또 50명. 그러니까 이 지역구 조정을 하려고 보니까 소선구제는 그대로 유지해갖고 지역구는 유지를 하고 거기에 이제 비례대표만 50명을 더 늘리자 이 얘기 아닙니까? 아니 지역구를 줄여가지고 거기에 비례대표를 좀 늘려서 권역별 뭐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독일 같은 데는 최근에 한 4, 50명을 한 줄여버렸습니다. 의원들을 자체적으로. 미국이 지금 435명인가 뿐이 안 돼요. 인구가 그때 정했을 미국의 때 인구는 3억이 넘습니다. 2배가 늘었어요. 근데 한 명도 안 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300명이나 안 됩니까? 그것도 부족하다고 지금 50명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미국 정도 인구로 따진다면 우리는 한 100명 정도가 맞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늘리자고 하면서 굉장히 궁색한 대안을 내놨습니다. 이제 그 현재 야권의 모 국회의원들 입에서 나온 얘기인데 비례대표를 50석 늘리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세비를 좀 삭감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혈세가 더 투입이 안 되게 가자 이런 굉장히 궁색한 변명을 내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한 번에 늘어나면 1년에 세비가 1억 한 2, 3천 됩니다. 그 다음에 보좌관들 지원하는 금액 이런 부분들까지 하면요. 천문학적인 숫자이거든요. 그러면 50명이 과연 세비를 삭감을 한 걸로 충당을 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삭감했다가 또 다 복구됩니다. 복구해버립니다. 네, 복구돼. 그리고 국회의원 한 명이면은 그 보좌관 뭐 9명인가 해갖고 연간 한 7억 내지 10억이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그걸 자기들 임금 일부 깎아갖고 하겠다. 그건 사탕발림에 불과한 그렇죠. 거고. 굉장히 궁색한 대안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좀 줄여야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참 보통 사람들 뭐 우리 같은 일반적인 상식인들이 납득할 만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일들을 지금 안 하고 여기에서도 노웅래 의원 같은 6천만 원 수수한 것이 뻔히 나왔는데도 그것도 무슨 정치 탄압이다, 정적 제거다, 이재명 같은 그런 경우 이야기를 한 데다가 국회의원 수까지도 늘리자 이렇게 하고 나왔으니까 참 이런 야당도 좀 보기 드물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50명 늘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뭐 학교에서 강의할 때나 주변에 방송하거나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큰 비판이 있어요.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악수를 두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앞에 내년 4월 10일 총선 얘기를 한 부분은 과연 이런 부분들이 더불어민주당 쪽에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50명의 국회의원을 늘려서 또 어떤 특전이라든가 혜택을 주는 그런 부류를 또 더 늘리자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국민 정서나 국민 공감대에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저는 비판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 몇이나 그게 찬성하겠습니까? 일단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좀 성격은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차례 주장해 왔던 게 50억 클럽 수사. 네. 왜 이게 지지부진하냐. 윤석열 정권 때는 뭐 자기들 검찰들에서 이렇게 수사를 봐주기식으로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문재인 정권 때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저희들도 많이 폈고 또 언론에서도 많은 언론들이 그런 입장을 표명했는데 오늘 이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50억 클럽 수사에서 박영수, 김수남, 권순일 이 세 사람을 아주 타켓으로 좁혔다, 압축했다. 그런 얘기 같죠? 지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에서 예,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검사 수를 16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예, 이유가 그렇죠. 뭐냐면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자. 여기에 대한 비판이 정치권, 특히 야권 또 많은 국민들이 사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그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번 곽상도 네, 전 의원이 곽상도 무죄 그 아들 받았지 않습니까? 곽병채 지금 곽병채 의원 그 아들 곽상도 의원 아들의 곽병채 50억 퇴직금에 대해서는 외신도요 이 부패 사례라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럼 외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런 정도로 사실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뭐 2년 몇 개월인가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50억 퇴직금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특히 청년 세대 2030 아빠 찬스를 못 보는 그런 세대에서는 그런 집안에서는 더더욱이나 어른들이고 자식이고 뭐 아우르고 굉장히 비판이 컸죠. 그런데 오늘 지금 검사 수를 16명으로 증언한 상태에서 이 박영수, 김수남, 권순일 이 세 사람에 대한 수사를 강도 높게 하겠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특히 박영수 전 특보에 대한 수사를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사가 되겠느냐 했는데 또 이 소위 말하면 반박 그 발언이 나왔어요. 지금 박영수 전 특보는 사법연수원 10기 예. 그리고 이원석 총장 27기 무려 17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들 얘기는 증거나 법리가 가르치는 대로 수사를 확실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 여기에 지금 하나가 뭐 있냐면요. 예. 김수남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공소장에 보니까 2021년 9월 14일 날 도곡동에서 김만배를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대책을 논의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수남 전 총장이 소개해준 변호사가 예. 김만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390억을 은닉하는데 1조를 냈다. 이렇게 지금 적시가 됐거든요. 그렇죠. 예, 공소장이 적시됐고, 그 다음에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의 혐의는 이제 이런 거더라고요. 2020년 7일 날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공직선거법에 이제 그 올라갔는데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그 대부분에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하는데 아주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죠. 이때 김만배가 무려 8번인가를 방문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8번 방문했죠. 이발소 간다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래가지고 비타 500 들고 갔죠. 그 비타 500만 들고 갔겠습니까? 글쎄요, 뭐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누가 확인한 사람은 비타민만 들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뭐 대법관님께서 사무실에서 비타민 비타 500. 예, 500 받았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강도 높은 수사를 하겠다. 그거는요. 이 반부패 수사 일부에서 검사 수를 16명 증언한 걸로 봐서는 과연 이게 형식적인 수사는 아닐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최고위 법관 또 검사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법권적인 그런 권력이랄까 그런 것을 향해 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박영수 전 특검 이분은 이제 국정농단 사건 특검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수사팀장을 했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수사를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그런 얘기가 많죠. 추측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 반부패 수사 일부에서 그런 거 전혀 관계없다. 제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리가 가르치는 대로 증거가 나오는 대로 그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고 특히 박영수 특검은 본인도 화천대유 김만배 거기 상임 고문을 하고 있으면서 돈을 받았고 딸의 얘기도 딸도 그거 취업했다가 취업만 한 게 아니고 아파트도 받았어요. 또 퇴직금도 뭐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그 육촌 조카인가 이기성이 거기는 그거 또 분양권을 아주 싹쓸이해서 가져갔어요. 거기에 좀 관련한 혐의가 또 뭐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기성이가 이 비자금으로 내는 것만도 45억입니다. 45억. 그게 또 딸이 뭐 12억인가 얼마인가를 또 이렇게 빌리고는 돈 안 갚아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부지기수인데다가 수산업자한테 무슨 포르쉐인가를 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해서 이제 보낸 거죠. 예. 그 수산업자, 그것도 이제 사기꾼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차를 대여받은 거죠. 대여받아가지고 공짜로 굴렸다는 게 이게 도대체 최고위
검찰 수뇌부를 지낸 사람의 행태냐 이런 얘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김순환 같은 사람도 원래 수원지검장 하다가 이석기 수사해갖고 네. 거기서 이제 발탁이 돼갖고 검찰총장까지 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김순환이가 수원지검장 할 때부터 이제 이 김만배가 그걸 가깝게 지냈다라는 가깝게 거죠. 지낸 네.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대장동 사건 터지자마자 바로 김수남한테 쫓아가서 대책도 논의하고 네. 그러니까 변호사 소개시켜. 그때 이제 김수남이가 총장 물러나서 지금 법무법인 태평양에 네, 태평양에 있지 않습니까? 있었죠. 거기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는데 그 변호사 수임료가 뭐 100억이다 200억이다 그 말도 있고. 그런 얘기가 많죠. 예. 그래서 그 변호사가 이제 김만배의 그 사실은 대장동에서 벌어들인 돈 일부인 390억의 은닉에 가담했다. 그래서 사실은 김만배가 그 범죄 수익 은닉 규제에 관한 법률로 이것도 지금 공소시효 문제가 뭐 5년밖에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급히 기소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공소장에 보면요. 제가 지금 검찰 쪽에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 의지가 굉장히 단단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김수남 총장이나 또 그 박영수 특검은 전 특검은 아시고 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상당히 친분 관계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나 법리가 가리키는 대로 강력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공소장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나 김순환 전 검찰총장이나 박영수 전 특검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법조계에서는 오피니언 리더급에 해당합니다, 이분들이. 뭐. 정말 의사 결정권자들로 봐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의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에서 제대로 해낸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산하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작동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50억 수사가 아마 탄력을 받을 것 같고 다만 최재경 전 민정수석 머니투데이 홍성근 회장. 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민정수석이었죠. 네. 최재경 검찰총장 저기죠 했죠. 예, 중수부장 했죠. 예,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이 머니투데이가 바로 김만배가 있던 회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50억 가져가서 맞는데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를 안 줘가지고 뭐 그러니까 뒤늦게 아이쿠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돌려준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범죄 혐의라든가 소명이 좀 약하다 그래서 수사에서 죄를 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최재경 그 중수부장 제가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검찰 내 신망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동아일보 같은데 그 논설식으로 이제 칼럼도 게재를 하고 칼럼도 많이 썼죠. 예,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 관심 있게 봤던 분인데 이제 이런 분하고 그다음에 머니투데이 홍성근 회장 물론 그 수사 기관에서는 이게 내사 단계에서 이거는 입건 가치가 없다 또 수사 가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최재경 전 중수부장이나 홍성근 그 회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정한 수사를 해서 그래서 혐의가 없는 걸로 털어버리는 게 국민들 의혹에서 배제시키는 중요한 대목인데 이걸 아예 입건 자체를 하지 않고 수사 대상에서 죄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 또한 논란거리가 앞으로 될 소지가 향후 있다. 저는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사실 이 권순일 전 대법관 사법거래, 재판거래를 했다면 가장 큰 아주 범죄 행위죠. 사법부 근간을 흔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순일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권순일을 좀 검찰에서도 다루기가 좀 난해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대법관이란 말이에요. 또 재판부도 마찬가지고 판사들도. 그래서 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법관 중에 판사들에 대한 그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 영장은 거의 기각이 됩니다.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게 이런 겁니다. 그 모든 피의자나 피고인은 무죄 취지의 원칙이 있다. 그래서 꼭 신병을 구속하거나 해서 재판을 심리를 하는 것보다는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서 혐의를 밝혀내자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주장들이 과연 일반 백성들에게도 민초들에게도 해당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고영신 박사님을 좀 생각해서 아까 비타 500 얘기를 할 때도 제가 옹호를 해드렸어요. 비타 500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뭐 그 또 다른 얘기했다 괜히 또 고소장 고발장 받으시면 곤란합니다. 명예훼손이 걸면 또 이연령 비연령이 됩니다. 저는 우리 고 박사님 좋아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혹 제기도 못합니까 언론이 그런 거 예. 하라는 게 언론의 역할이죠. 언론이 어떻게 수사기관도 아니고 뭐 그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고 그게 여론화되면서 또 수사도 되고 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